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2017년 9급 일반직 공무원 해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고요. 지난 시간에 파트 1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음 중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N 접합 다이오드가 이제 기본적이죠. 그래서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전도띠의 바닥에 있던 전자가 원자과 띠의 꼭대기에 있는 양공으로 떨어지면 그 사이에 띠틈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원자까띠에서 전자가 점핑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전자가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여기 전도띠에 점프가 돼 있다가 다시 다시 이렇게 전이를 하게 되면서 얼마만큼 원래 먹었던 하 F만큼의 에너지를 토해내는 거. 그때 그게 빛으로 방출되는 게 다이오드의 원리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원자 핵이 있고 이 전자들 이렇게 전이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 하이프만큼 먹으면 이렇게 전이하고 또 전이하고 내려올 땐 토해내고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복잡하게 무슨 여기서 점프할 때는 여기 전자 있던 자리가 어떻게 양공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양공과 결합하게 됐을 때 이 결합하게 됐을 때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자의 전이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이 양공과 전자를 결합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순방향 전압을 걸어줘야 된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우리가 봤을 때 P형 같은 경우에는 양공들의 여분의 양공들이 많은 거고 N형 반도체는 여분의 잉여 전자들이 많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역방향 전압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자 크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걸어주게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전자들이 다 일로 모이겠죠. 여기 강력한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에 그냥 오빠 하면서 이쪽으로 다 몰려있고 양공들은 마이너스니까 양공들이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이동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는 이제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이동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순방향 전압이라면 P형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N형에다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 이게 순방향 전압인데 플러스가 있으니까 양공도 싫겠죠. 그러니까 이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벽을 넘어가고 마이너스도 이 벽을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전자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양공이 이 부분에서 PN 접합면에서 결합을 하더라. 이 결합한다는 얘기 그 얘기가 전자가 이걸로 다시 원자값뒤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떨어지는 전이를 하면서 에너지를 토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빛으로 나온다. 되겠죠? 짤막하게 정리를 했지만 꼭 이론 강좌를 한번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맞는 내용 되겠고 LED를 제작하는 반도체의 재질에 따라 띠틈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원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다른 원자로 만들었다 하면 얘네들의 궤도가 다르거든요. 그럼 떨어지는 에너지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블루 계열의 LED가 되는 거고 이 띠틈이 간격이 좁으면 레드 계열의 이게 이제 LED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방출하는 빛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 많은 내용 되겠고요. LED는 전력 송출이 작은 장점에도 수명이 길고 크기가 작으며 가벼워서 각종 영상 표시 장치, 조면 장치, 레이저 등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냥 에너지 줘서 그냥 전자가 뭐 대단하게 막 필라멘트에다가 고압을 걸어줘가지고 여기에 무슨 막 열 막 발생하고 빛 발생하고 막 충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자 점프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는 거라서 굉장히 수명도 길고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명도 굉장히 길고요. 또 이제 열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먹은 만큼 점프했다가 다시 토해내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되겠고. 자, 4번 2m 베이스 컬렉터라고 이거 트랜지스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건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이라서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2번 볼게요. 일정량의 기체에 5kcal의 열량을 가했더니 5를 먹여줬대요. 기체가 팽창하면서 일했네요. 외부에 8400J의 일을 했다. 이때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 얼만큼 살쪘니 이건데 봐봐요. 얼만큼 이제 먹은 양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운동하고 나머지 살쪘다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 5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때 외부에 8,400줄에 일을 했다니까 일한 양이 얼마냐면 1kcal가 4,200줄이니까 얘 얼마예요? 2kcal 일한 거거든. 그래서 2 일했대. 5 먹어서 이만큼 운동했어. 나머지 3 어디 갔어? 아, 살쪄야지 뭘 어떡해. 살찐 양은 얼마? 3kcal예요. 근데 이게 단위 문제네. 지금 여기서 뭐냐면 단위 환산인데 3kcal가 없잖아요. 이것도 원로 줄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1kcal가 4,200이니까 3kcal 살찌는 거잖아요. 3 곱해주면 12, 6 나오네요. 그렇죠? 1200이 아니고 12,600.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먹고 운동하고 나머지 살찌고. 만약에 얘가 100% 운동했어. 먹고 운동했어. 그럼 얘 살 안 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먹었는데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 100% 살찌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어렵게 생각하는 뭐예요? 이게 연력학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 등온 과정, 뭐 등합 과정. 그게 이거예요, 이거. 먹고 살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개념 정확히 잡으세요. 선생님 그 유튜브에도 강좌 올려놨으니까 문제가 너무나 쉬워져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래서 꼭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접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같이 정사각형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에 가만히 놓여있어요. 가만히 놓여있으면,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놓여있으면 변화가 없죠. 그러면은 얘가 오지마 가지마 하지 않아요. 그럼 오지마 가지마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뭐 자석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류도 흐르지 않고요. 그렇죠? 자, 자기장의 방향은 정사각형 도선의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지해 있던 정사각형 도선을 비로소 이제부터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순간. 그러니까 나는 시험 문제 내면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하나 내고 싶어. 딱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으면 학생들이 전류 막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얘가 그 균일한 자기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변함이 없으면은 여기 자기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전류 흐르지 않아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중요한 거는. 근데 V의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도선 입장에서는 이 자기장이 어떻게 돼? 나가거나 그러니까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지마 가지마를 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A와 C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 A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C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 C 방향으로 움직이면 갑자기 이렇게 박히는 거, 이렇게 박히는 게 갑자기 도선에 들어오니까 박히는 거 오지마 해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C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 안에서 오지마 하면서 요런 애를 생성해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른손 엄지를 여러분 얼굴 가리키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고요. 반면에 A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X들이 빠지죠. X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지마 하면서 힘내 하면서 보충을 해줘요. 얘가.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이 자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도선에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오른손 엄지를 여러분들 지면 화면 쪽으로 꽂고 돌려주면 그때는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A와 C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물어봤네요. 그렇죠? 세기는 서로 같다. 자, 일정한 곳에서 같은 V로 가면은 들어오는 비율하고 나가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지만 그 세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A와 C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서로 같은 게 아니죠. C 방향일 땐 반시계, 그 다음에 A 방향일 땐 시계 방향. 그래서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B와 D 방향,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지금 이만큼 들어간 상황에서 계속 균일한 자기장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코일 입장에선 변화가 없어요. 유도 기전력은 생기지 않는다.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봐야 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귿도 맞는 내용에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이어서 14번 문제 볼게요. 그림같이 천장에 매달린 고정 도르래의 질량이 각각 M1과 M2인 두 개의 벽돌 AB가 늘어나지 않는 줄에 매달려 있다. 정지해 있던 벽돌들을 가만히 놓았을 때 벽돌 B가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A. 자, 가속도라는 거는 힘의 효과죠. 그래서 힘에 받은 힘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속도 A로 내려가게 돼 있다는 게 표시되어 있어요. 벽돌 A의 질량 M1을 우리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이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중력이 요거를 이제 A를 M1이라고 했으니까 M1G만큼
얘는 M2로 나타내겠죠. M2G만큼 잡아당기는데 이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 힘의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력에 잡아당기는 건데 이 녀석을 그냥 풀어버리세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들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줄다리기예요. 여기는 M1이 있고 여기는 M2가 있고 이쪽에는 M2G 그 다음에 이쪽에는 M1G에서 1000군 이겨라 100군 이겨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M2G가 세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A라는 힘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 얘기거든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R자인 우리가 합력을 계산해 보면 M2G에서 M1G를 뺀 만큼 여기서 이 힘, 센 힘에서 약한 힘을 뺀 만큼이 실제로 이 지금 줄다리기 하는 곳에서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대한 질량은 M1과 M2가 동시에 움직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가속도 A가 되는 겁니다. 이 뭐 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F는 MA 이렇게 주로 외우는데 이게 이제 MA로 외우는 것보다 뉴턴이 얘기한 대로 힘의 효과를 구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A라는 것은 여기 합력 들어가고요. 여기에 질량의 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힘이 여기서도 보면 두 개죠. 그래서 뭐 두 개뿐만 아니라 3개건 100개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힘 하나만 구하는 거고요.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량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혹은 10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풀어주면 되죠. 됐죠? 답을 보니까 M1을 구하는데 M2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M1A 더하기 M2A가 됩니다. 요거 양면에 요걸 곱해주면 그것이 M2G 빼기 M1G가 되니까 M1끼리 묶으면 M1A 플러스 G가 되겠고요. M2는 요거 묶어주면 M2에다가 G 빼기 A가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1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M1이라는 값은 A 플러스 G 그 다음에 G 빼기 A하고 M2 요거 계산해주면 되니까 위에 G 빼기 A 있는 거 요거네요. 2번 밖에 없네요. 밑에는 A 플러스 G, G 플러스 A 그 다음에 M2 박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질량 4kg짜리 물체 B 위에 1kg짜리 물체 A를 올려놓은 후 물체 B에 10N의 힘을 오른쪽으로 작용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 A가요 미끄러지지 않았대요. 물체 B와 한 덩어리로 함께 움직였을 때 물체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물어봤어요.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A 입장에서 보세요. 만약에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B는 이렇게 빠져나가죠. B가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힘 받으니까. A 입장에서는 B가 빠져나가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B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A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A 입장에서는 B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B 입장에서 보게 되면 B는 가만히 있는데 A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되겠죠? 그렇다면 마찰력이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B 입장으로 봤을 때 얘가 A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안 움직였거든요. 같이 한 덩어리로 됐다는 얘기 안 움직였어요. 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갔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는 거에 마찰력이 이쪽 방향으로 못 가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는 마찰력의 방향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상대적인 운동으로 찾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입장에서 B가 빠져나가죠. 그걸 다시 B 입장으로 보게 되면 A가 일로 움직인다. 분명히 얘가 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움직였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방향과 항상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마찰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세요. 얘네들의 마찰력의 크기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10이라는 힘이 가해졌고 힘의 효과 한번 찾아보자고. 10이라는 힘이 가해졌고 전체 질량 얼마짜리? 얘네들 한 덩어리로 움직였으니까 5짜리. 그래서 얘네들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지금 마찰력 방향으로 2라는 가속도가 적용됐기 때문에 마찰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지금 요 질량에만 적용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 가속도 2에다가 요 질량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2뉴턴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2뉴턴.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AB는 수소의 핵융합과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을 나타낸 핵반응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핵반응식은요, 산수 문제예요, 산수 문제. 자, 한번 볼까요? 밑에 거부터 해주면 돼요. 밑에 거. 여기 보면 감마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로 빵빵이거든요. 이건 상식이니까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 2가 돼야 되겠고요. 여기는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위는 3이 돼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 빵이니까. 기억이 뭔진 모르겠지만 2, 3이 되면 되는 거예요. 2, 3이. 자, 그 다음 여기 봐봐요. 얘랑 뭐랑 했는데 92예요. 그럼 아래 92하고 여기는 뭐?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92가 되니까. 근데 위는 235하고 뭐를 했는데 236이 됐어요. 1이 늘었죠. 그럼 여기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성자 수는 없는데 질량수 하나, 중성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의 중성자 수와, 자, 기억은요, 양성자 수가 2개고 질량수가 3이니까 중성자 수는 얼마?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돼야 되겠고요. 니은의 입자는 중성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요거가 되겠죠. 이건 전자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16번에는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다음 표의 AB는 동위원소 관계고, 동위원소는 똑같은 원소입니다. 즉 양성자는 똑같아요. 근데 질량수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원자지만 우량화 원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성자가 좀 한두 개 더 들어가 있으면 걔는 우량화 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B와 C는 질량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A, B는요,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같아야 돼요. 똑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성자 수는 얘는 20개지만 얘는 22개죠. 그러니까 얘가 우량화예요. B가 우량화 원자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B와 C는 질량수가 같대요. 자, B와 C, 얘 질량수 계산해보죠. 지금 양성자 수 18에다가 중성자 수 22. 질량수는 핵의 질량이니까 얘네들을 더해주면 얼마? 40이 돼야 돼요. 됐죠? 근데 여기 양성자 수가 19니까 얘는 중성자 수가 몇 개 돼야지 40이 돼요? 얘는 21개가 돼야 되겠죠. 됐죠? 좋습니다. 그때 이제 가와 나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가는 18이고 나는 21이니까 두 개 더하면 39가 되겠죠.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인데요.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얘는 봐봐요.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속도죠. 속도가 빨라졌다, 감소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후진 속도예요. 후진으로 빨라졌다, 다시 뭐 후진으로 느려지면서 다시 정지하는 겁니다. 이거가 안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무슨 기울기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다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아서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게 후진이에요. 후진. 마이너스 후진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0에서 4만큼으로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그래프 특강에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니까 기본 그래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굳이 무슨 미분을 하고 뭐 기울기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테크닉만 여러분들이 연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바꿔내주면 그때마다 틀리는 거지, 문제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 풀어볼게요. 0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어요. 거리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 얼마만큼 빠르기로 얼마만큼 시간 동안 누적됐느냐, 이 얘기거든요. 2m/s라는 게 뭘 의미해요? 1초에 2m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로 4초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1초에 2m니까 그 다음 1초에 또 2m 가고 그 다음 1초에 2m 가고 그 다음 1초에 2m 가니까 2, 4, 8m 가겠다, 그 얘기거든. 그렇죠? 그럼 봐봐요. 0에서 10초 동안인데 이동 거리를 물어봤어요. 이건 변이가 아니에요. 누적된 거리예요. 그럼 봐봐. 속력이 변하고 있잖아. 0하고 6. 그럼 대표값 뽑으라고. 그게 뭐야? 평균이야. 3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6에서 0으로 줄었죠. 그렇죠? 근데 대표값 뭐야? 3이라고 똑같이. 그럼
3이라는 속력으로 총 몇 초 동안 이동한 거야? 6초 동안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진으로 18m 이동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삼각형의 밑넓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후진으로 가는 거 봐봐요. 대표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마이너스는 후진의 개념이에요. 아, 뒤로 가는 속력이 빠르게 2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 8에서 10까지도 2예요. 2라는 속도로 몇 초 동안 운동했어요? 4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후진으로는 4만큼 간 거야. 이해가요? 그렇다면 아니지. 잠깐만. 여기가 4가 아니지. 지금 여기가 2라는 속도로 2만큼 가고 2만큼 가 4만큼 간 거. 여기가 4초니까 8만큼 간 거지. 8만큼. 전진으로 18m 가고 후진으로 8m 갔어요. 그럼 변이는 얼마 간 거면 10이야. 10. 근데 이동 거리는 누적이니까 26을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보게 되면 이동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10이 아니라 26을 간 거예요. 전진도 거리지만 후진도 거리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0에서 10초 동안 평균 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변이가 얼마예요? 변이가 10이죠. 10이라는 변이로 얼마? 몇 초 동안? 10초 동안 했기 때문에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3에서 8초 동안 3에서 8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자, 3일 때 속력 얼마? 6이에요. 8일 때 지금 속력 얼마? 마이너스 4예요. 가속도는 얼마만큼 속도가 더해졌냐예요. 6에서 4까지 얼마가 더해졌어요? 마이너스 10이 더해진 거예요. 몇 초 동안? 총 몇 초 동안? 5초 동안. 그럼 1초에는 얼마씩? 마이너스 2씩 더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봐요. 마이너스 2씩 5초 동안이니까 5번 더해져 볼게요. 한 번 더해지면 4. 4가 이제 가속도 더해진 건데 이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브레이크 밟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2가 빠지면 2. 그 다음에 2가 빠지면 0. 여기까지 1초, 2초 지나간 거죠. 그쵸? 이제 한 번 다시. 여기서 1초 지나가면 4. 그 다음에 또 1초 지나가면 2. 그 다음에 1초 지나가면 0. 그 다음에 또 1초 지나가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 1초 지나가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총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됐잖아요. 이게 그 개념이거든. 그래서 평균적으로 2씩 5번 빠지면 6이었던 속도가 어떻게 마이너스 4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진으로 6 가던 애가 5초 지나면 후진으로 4 가게 돼요.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보호의 수사 운전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철수부터 볼게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쿨롱의 법칙을 따르는 힘이 작용해. 전기력이거든요.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지금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렇죠? 뭐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마이너스니까 두 입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기력을 작용하죠. 맞는 내용이고요. 전자가 n이 1인 궤도에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커. 전자 에너지는요, 가장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 알잖아요. 요 궤도에서 이렇게 점프하려면 하 F만큼의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누가 먹어요? 전자가 먹는 거예요. 전자가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려면 또 다른 하 F 뭐 다시의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 전자는 하 F 플러스 하 F 다시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즉 선생님이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게 부모님이고 이게 여러분들이거든. 전자가 항상 부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면 이게 독립이야. 이게 자유전자거든. 독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지. 뭐 쥐뿔도 없으면서 독립하면 부모님한테만 벗어나기만 하면 살 수 있어? 못 살지.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n인 궤도일 때가 가장 에너지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전자 에너지가 가장 커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n이 3에서 n이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n이 3에서 n이 2인 궤도로 전이할 때는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토해내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막 토하면서 뭐 막 이러는 겁니다. 에너지를 다 바깥으로 이제 버리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철수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9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편은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 관측소 A와 B의 지진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지진파가 나오네요. 이거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내용 같은데 피파, S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한번 볼게요.
PSC라는 건 뭐냐면 P파가 빠르다는 거 알죠? S파가 느립니다. P파는 종파기 때문에 그냥 웅축 이렇게 지나가는데 S파는 으아 하면서 온 사방을 휘젓고 하기 때문에 얘가 그냥 오지랖이 넓어요.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P파 동시에 P파하고 S파가 동시에 만들어지지만 P파가 먼저 도착하고 얘는 그냥 여기 가느라고 아직 못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포인트에서 P파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시간 딜레이가 있고 난 다음에 S파가 이렇게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 틈을 그 시간차를 우리가 PSC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PSC는 A가 B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우선 A부터 볼게요. 관측소 A에서는 P파가 27초에 도착하고 S파가 47초에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20초의 딜레이가 생겼어요. P파와 S파의 그 시간차가. 근데 B의 관측소에는 P파가 17초에 왔다가 29초에 왔으니까 도착했으니까 얼마? 12초의 딜레이가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PSC는 B가 더 짧은 거죠. A가 B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B가 더 짧아야 됩니다. 아하, 그렇죠? 그래서 A가 더 길죠.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요. 니은 볼게요. 지진의 규모. 자, 이거는 글쎄 이건 물리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그래요. 뭐 어차피 뭐 지구과학이 물리에서 파생된 거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 문제, 대표적인 말장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규모라는 것은 방출되는 그 진원의 오리지널 에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는요, 여러분 그 관측소에 관련이 없어요. 원래 오리지널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동일한 지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알아두면 됩니다. 지금 알아두면 되는 거라서 규모라는 것은 오리지널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지진이라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진원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A가 B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원까지 거리를 한번 보게 되면 우선 뭐 P파만 볼게요. 여기 어떤 지진이 여기서 발생해서 A 관측소까지 오고 B 관측소까지 온단 말이에요. 지진이. 그때 얘는 21시 58초 27초가 걸렸고 P파만 보죠. S파는 나중에 한번 보고 어떻든 먼저 도착하고 늦게 도착한 걸로 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잖아. B 쪽에는 21시 58초 17초 얘가 더 짧게 걸렸죠. 그러니까 B가 더 가까운 거지. 그래서 진원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그러니까 B가 더 가깝기 때문에 A가 멀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죠. 그 다음에 지표면이 흔들린 정도. 이거는 이제 피해 정도 얘기하니까 이게 진도거든. 이거는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까운 B가 더 진도가 크죠? 그 다음에 먼 A가 진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A가 지표면이 흔들린 정도는 B가 더 커야 되겠죠. 근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17학년도 학년도가 아니죠. 2017년도 일반직 공무원 9급 채용시험 문제, 물리 문제 풀어봤습니다.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 꼭 얻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